지금 이 많은 패턴을 보셨는데요. 이 패턴들을 보시면 뭐가 떠오르세요? 꽃 무늬도 있고 식물 무늬도 있고 뭐 동물 문양도 있고 그쵸. 모두들 프랑스 브랜드 디올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물론 디올에서 이 트왈드 주이 패턴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많은 상품으로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트왈드 주이 패턴은 18세기 중반부터 프랑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런 역사적인 문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트왈드 주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트왈은 캔버스, 그러니까 촘촘하게 짜여진 면직물을 얘기해요. 그래서 트왈은 면직물, 그러니까 패브릭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주이는 프랑스 파리 근교의 지역 이름인데요. 베르사유 궁전하고도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트왈 드 주이 하면 주이 지방의 면직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고유 명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천의 도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천 도자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천에 가면 도자기 공방도 많고 도자기도 많이 살 수 있고, 그리고 또는 한산 모시, 충청도 한산이 마도 많이 키우고 마를 재배해서 모시 원단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한산 모시가 유명했죠. 그러니까 트왈드 주이는 한산 모시나 이천 도자기 같은 그런 명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주이 지방에서 이 면직물에 이렇게 단색의 문양이 올라간 이 프린트가 유명하게 됐는지 이제부터 역사를 얘기해 드릴게요. 예전에는 옷을 만드는 원단이 다 천연 소재였어요. 그러니까 뭐 누에 고치로부터 얻은 실크, 그리고 마로 만든 모시, 뭐 리넨, 그리고 면, 목화솜에서 나온 면, 그리고 동물의 털에서 뽑아낸 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천연 이제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면직물에 특히 문양을 입히는, 특히 컬러를 입히는 방법은 16세기에서는 인도에서만 그런 원단들이 생산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16세기에 이미 인디아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린트를 원단에 입힐 수 있는 그런 산업국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인디아에서 생산된 컬러와 문양이 입혀진 그 면직물이 유럽에서 너무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사치품으로 수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대유행을 하면서 국고가 낭비가 되는 거예요. 수입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심지어 루이 14세는 인디아로부터 면직물 수입하는 거를 금지를 하는 칙령을 내릴 정도로 1686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너무너무 인기가 좋았던 거예요. 국가적으로 수입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류층 사람들의 패션에 대한 열정만큼은 막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1600년대 후반에 이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마담 뽕파르두르의 초상화나 뭐 그 시대 1700년대 초반의 어떤 초상화들을 보면은 아직도 뭐 쿠션 같은데 인디아에서 온 프린트된 소재로 만든 것들이 이런 초상화, 그림으로 남아 있어요. 그럴 만큼 이 소재가 수입은 안 되는데 이게 너무 패셔너블, 최첨단의 트렌드로 이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근데 그 인디아에서 썼던 방법은 우드 블럭 프린트라고 해서 어떤 문양을 나무에다가 새겨가지고 이렇게 찍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컬러를 할 때는 컬러마다 새로 칠을 해서 이렇게 찍는 거였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큰 규모의 도장 찍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유럽에서도 우드블럭 기법으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다가 1700년대 중반에는 영국에서 동판을 이용해서 그림을 거기에 새겨서 원단에 찍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내게 돼요. 그래서 영국에서 먼저 개발된 이 방법이 이제 프랑스로 넘어와서 주이 지역에 있는 한 사업가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트왈드 주이의 이제 시초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토프 필립 오버캄프라는 그러니까 원단을 염색하고 원단을 만드는 이런 아티장이 있었는데 이 아티장이 주이엉 조사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원단을 생산을 하고 있던 와중에 기법이 전해진 거예요. 오버캄프도 처음에는 우드블럭 형태로 원단에 이제 문양을 입히다가 동판 기술이 전해지면서 이 기술을 좀 더 대량화해가지고 좀 더 세밀한 묘사를 하는 그런 문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오버캄프라는 사람은 굉장히 혁신적인, 어떻게 보면 사실 1700년대 중후반인데 그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공장,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인데도 이 사람은 이제 대량 생산화를 만들어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오버캄프는 어느 정도까지 혁신적인 사람이었냐면 장 바프티스트 후에라는 디자이너를, 아티스트를 기용을 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문양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기술력 있고 아티스트가 또 새로운 문양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파리 궁정의 메인 납품처로 지정이 되기까지 해요.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에 굉장히 많은 원단을 납품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막 비즈니스가 번성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1700년대 후반에 우리가 아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프랑스 대혁명.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도 이 투알드주의의 명성은 사그라지지가 않았고 전 유럽은 물론 미국에까지 전파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 황제가 등극하잖아요. 근데 나폴레옹 3세 때 가서는 다시 옛 시절의 그 프랑스의 공예품이나 사치품들이 다시 이제 유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네오클라시즘이라고 해서 투알드주의가 굉장히 목가적이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펼쳐진 부드러운 느낌의 문양이었다면 그때는 뭔가 조금 더 각 안에 틀 안에 좀 고대 그리스적인 어떤 견고한 문양과 함께 더불어서 조금 더 새로운 이제 문양으로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이 투알드주의 패턴은 사실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뭐 초중반까지 옷뿐만 아니라 뭐 어떤 침구류라던가 벽지라던가 아니면 쿠션이라던가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 디올의 얘기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디올은 1946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파리 몽테뉴가 30번지에 이제 새로운 매종을 만들게 되죠. 건물을 꾸미면서 친구인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 그 사람 이름도 크리스티앙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겼는데 그때 벽면에도 투알드주의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 투알드주의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점차 많은 공간에 이 패턴을 쓰게 됐고 그래서 1959년에는 처음으로 투알드주의를 사용한 드레스를 발표하기에 이르릅니다. 또 그런 전통을 이어서 크리스찬 디올의 사망 후에 첫 번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입생로랑인 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입생로랑, 지안 프랑코 페레, 그리고 존 갈리아노, 그리고 지금의 디렉터 마리아 그라치아 키우리가 각자의 방식대로 투알드주의 패턴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했어요. 뭐 란제리에도 사용하고 드레스에도 사용하고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각자의 개성이 담겨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인 마리아가 더 이 패턴을 극대화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디올의 컬렉션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소재의 투알드주의를 해석해서 발표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디올도 라이프스타일 제품들 굉장히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 뭐 이런 쿠션 아니면 테이블 위에 커버하는 테이블 클로스 그리고 뭐 매트 접시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스카프라던가 뭐 모자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이제 액세서리에도 투알드주의 패턴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알드주의는 좀 기니까 뭐 투알이라고도 하고 주의 프린트라고도 하는데 투알드주의 패턴을 사실 디올을 통해서 가장 먼저 접하신 분들은 이게 디올의 고유 문양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역사를 가진 굉장히 오래된 어쨌든 프랑스의 헤리티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앤드앤뎁을 디자인하면서 앤드앤뎁은 좀
미니멀하고 로맨틱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여성스러운 프린트를 쓰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트왈드 주이는 하나의 그냥 어떤 역사적인 프랑스 스타일의 프린트?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옷으로 만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데비스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는 데비스 곳곳에는 약간 트왈드 주이의 패턴이 약간씩 숨어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파우더룸에 예쁘게 벽지로도 구현되어 있고요. 또 제가 즐겨 착용하는 에이프런도 트왈드 주이 패턴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트왈드 주이 패턴이 올라간 새겨진 테이블 매트도 데비스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으니까요. 데비스 한번 오시면 찬찬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이 지방이 파리 근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버캄프가 처음에 공장을 설립했던 그 주이 지역에 지금은 트왈드 주이 박물관이 있대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요.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파리 출장을 가도 항상 파리 시내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서 바빴기 때문에 베르사유 궁전을 아직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파리에 출장을 간다면 꼭 베르사유 궁전과 그 인근에 있는 이 트왈드 주이 뮤지엄에 가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진짜 눈으로 보고 오고 싶은데 그 초창기의 어떤 뭐 프린트를 하는 그런 기계라던가 그리고 3만여 점의 프린트 샘플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눈에 담아올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베르사유 궁전에 혹시 방문하게 되신다면 그 인근의 트왈드 주이 박물관에도 한번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트왈드 주이 말고도 패션 카테고리 안에서 뭔가 좀 궁금한 거, 역사적인 배경이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 남겨두시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